미국에 CES가 있다면 한국에는 인터 배터리가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배터리 경쟁력이 강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인터 배터리 2026입니다. 올해도 700여 개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선보여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가 중심이었다면은 올해는 정말 증시에서도 핫한 AI 데이터 센터용 ESS, 이게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행사에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뭐 갈륨, 게르마늄 같은 특수 소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가서 보면은 그냥 까만 가루, 하얀 가루 막 그럴 건데, 이 가루마다 설명을 들으면은 와,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것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들을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 배터리 2026 저와 함께 같이 보시죠. 네, LG 엔솔 부스에 왔는데요. 소디움 배터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디움 배터리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오늘 실물로 좀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참 좋네요. 그러니까 소디움 배터리는 이제 리튬 NCM 배터리보다 좀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 대신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소디움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나트륨 배터리라고도 많이 했었는데, 나트륨 예전에 나트륨이라 그랬는데 이게 용어가 소디움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리튬보다 훨씬 더 흔한 물질이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가격은 싼데 이게 그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전기차 같이 대용량 전지가 필요한 경우에 잘 안 썼거든요. 그리고 소디움 배터리의 특성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ESS, EV용, 대용량, 장수명 배터리. 그러니까 사실 EV용으로 쓰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ESS 같이 대용량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 고출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가 좀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샘플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차량 시동 및 전장 UPS용 고출력 배터리. 그러니까 차량 시동을 걸 때는 이게 모터를 돌릴 때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차량 시동을 거는 배터리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비싼 리튬 배터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소디움 배터리가 좀 여기에도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디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게 진짜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높여가면서 안정성을 높이고 원가까지 잡는다 그래가지고 소디움 배터리가 그 차세대 배터리로 좀 관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게 실물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자동차에 직접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보다는 시동용 배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를 좀 용량을 키웠을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걸 보완해 갈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개발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디움 배터리 실물은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유정훈 기자가 CES 가서 봤다고 자랑하는 클로이드가 와 있네요. 안녕. 얼마나 대단한 성능을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좀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로봇용 배터리도 있고, 저기 보면 드론용,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배터리들, 그러니까 배터리의 사용차가 예전에는 ESS나 전기차 정도에 쓰였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로보틱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배터리 사용차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좀 좋은 시장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가 요즘 배터리 산업에서 제일 핫한 주제죠.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는 배터리는 UPS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UPS라는 거는 정전이 되면 여기서 바로 전기를 바로 공급해주는 장치가 UPS라고 할 수 있는데요. 0.04초 만에 정전이 되자마자 전기를 바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하게 정밀하게 좀 제어가 돼야 되고요. 정전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짧게 정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딱 정전이 원래 있던 데가 정전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 한 4분에서 5분 정도 비상용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전기를 보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제어 장치에서 야, 정전됐어, 빨리 전기 쏴, 그러면 여기 있는 전기가 바로 0.04초 만에 데이터 센터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전에 대비한 이런 배터리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여기는 또 BBU 배터리라고 하는데, BBU 배터리는 아까 보시면은 여기는 데이터 렉 중간에 배터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렉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UPS라는 장치가 따로 있어서
정전이 되면 UPS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바로 공급받는 방법이 있고, 이 BB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 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렉에 대해서 정전이 됐을 때 바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UPS가 더 좋으냐, BBU가 더 좋으냐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UPS 방식으로 정전을 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BBU 방식으로 대비를 할 것인가는 업체의 설계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 센터가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업체들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UPS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업체도 있고 BBU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UPS를 원하신다면 UPS로, BBU를 원한다면 BBU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대비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참 재미없는 그림인데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력이 있으면은 전기라는 거는 저장이나 운송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만든 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잘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력이라는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어디서 전기를 받아서 어디로 보낼지, 이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단품으로 있는 그냥 배터리 하나하나를 파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규모 전력 설비들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가스, 원전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갈 때 이 전기를 어떻게 중계를 해줄지에 대한 토탈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특정하게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단가가 10원이냐 20원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효율 내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적합화된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는 고객을 낙인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셀 자체가 우리가 더 주행거리가 길어요, 우리가 더 니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볼거리가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주는 데는 이런 전반적인 중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UPS와 BBU 배터리를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전력망용 ESS, 전력망용 ESS면은 단계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용량이 커졌고요, 에너지 빌드가 높아졌고 엔전도가 높아졌다. 아까 UPS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되면 바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고, 발전기가 돌아가는 4분에서 5분 정도를 채워주면 되는 배터리였다고 한다면은, 전력망용 ESS는 전기가 재생에너지에서 많이 나올 때는 천천히 얘를 저장을 했다가 전력이 부족한 시점이 되면 개통, 그러니까 전력망으로 통해서 천천히 전기를 뱉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UPS 같은 경우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력망용 ESS는 전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이 과정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이게 용량이 커지면 배터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경쟁력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그 태양광 발전에 연계되어 있었던 ESS에 화재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터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 자체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배터리가 활용되는 영역에 따라서 나머지 솔루션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제일 핫한 그런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기 보니까 에어로겔,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불이 나거나 열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하고 배터리 사이에 이렇게 얇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넣는 거 보면은 뭐 이게 뭔데 여기다 갖다 집어넣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에어로겔이라 그래가지고 요 사이사이에 작은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 뚫려 있어가지고 열이나 불이 옆으로 옮겨가는 거를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에서 열이 발생을 하거나 불이 났을 때 옆에 배터리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소재인데, 이거는 진짜 뭐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배터리 행사에 오니까 이 배터리 들어간 이런 다양한 물질들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삼성 SDI 부스에 왔는데요. 여기도
ESS용 배터리를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 시대 진화에 따라서 1.5 버전, 1.7 버전, 2.0 버전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용량이랑 살펴보니까 셀당 용량은 145, 152, 273으로 커지는데 유닛당 에너지는 저거는 5.26에서 6.14로 늘었다가 저기는 5.5메가와트시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컴팩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당 용량은 커졌는데 전체 유닛당 용량은 좀 작아진 거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컴팩트하게 해서 설치하기 용이하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배터리들이 대부분 그 배터리 개별 성능을 가지고 경쟁을 했었다 그러면은 ESS용 배터리만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이나 어떤 풍력을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발전단지 옆에다가 ESS를 설치하는 비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설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보시면은 딱 이걸로 이렇게 크레인으로 잡아서 올려서 내려놓으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치를 편리하게 만들면서 훨씬 컴팩트하게 만들었다는 게 SBB 2.0 버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도 성능, 개별 배터리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어떤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설계도 그 ESS용 배터리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전동 공구. 참 요즘에 멋있는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동 공구,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전동 공구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 삼성 SDI가 전동 공구 쪽 배터리의 글로벌 탑 레벨의 회사예요. 근데 예전에 뭐 이렇게 그 보쉬라든지 아니면 미러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동 드릴 이런 거 굉장히 고출력을 요구할 때 이런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진짜 멋있는 뭐 전기차나 ESS나 이런 대용량 엄청 첨단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삼성 SDI가 원통형으로 전동 공구 되게 잘하는 회사입니다. SK온 부스에 왔습니다. 오늘 그 2026년 인터배터리 어워즈를 받은 SK온의 각형 온 벤트 셀이라는 제품인데요. 보시면은 각형 배터리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딱 정해진 곳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배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벤트 해서 이제 기체들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도구인데 이 부분들을 꼭 여기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곳에 뭐 옆에다 할 수도 있고 여기 좀 사이드에다 할 수도 있고 레이저로 얘를 깎아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배터리를 사는 회사 입장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위로 쌀 수도 있고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뭐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벤트를 어디로 뺄 수 있느냐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설계를 할 때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SK온에서 이 벤트셀을 그 레이저로 뽑아낼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만들 수 있다라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사이드에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어워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인터배터리나 배터리 행사들을 오게 되면은 좀 더 고성능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인 거 이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했었다면은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좀 주로 발견할 수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고객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배터리 회사들이 기술 개발을 했던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구멍을 어디다가 뚫느냐가 별로 안 중요한 기술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사서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딱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 내 설계에 맞춰서 이 배터리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설계의 자유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많이 전시가 돼 있다는 게 이번 인터배터리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제일 배터리 업계의 핫한 데는 ESS용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배터리 때문에 이제 여기에 녹아 수주를 했네 만에 그래가지고 주가도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SK온의 그 ESS 배터리의 특성을 아까 전에 좀 설명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좀 했던 방식이 이전에는 배터리용 ESS를 이 통짜, 이 렉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납품을 했었대요. 근데 이번 SK온에서 개발했던 거는 모듈 단위로 이렇게 따로따로 납품을 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듈 한 개가 망가진다 그러면은 이게 통으로 되어 있으면 이 모듈 하나 때문에 렉 전체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모듈 단위로 이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특정하게 망가진 모듈만 빼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데이터 센터용 ESS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좀 세밀하게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고객의 니즈에 충족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산업이 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들이 나는 렉 단위로 해서 크게 해주세요 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듈 단위로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ESS용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사양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내놨다는 것도 저는 이번 그 전시회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고려아연 부스에 왔습니다. 고려아연 부스에 오면은
장점 중에 하나,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희귀금속을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안티모니, 인디움, 비스무트, 텔루리움, 게르마늄, 이름도 이게 되게 어려운 희귀금속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상이 문제가 되고 전략 자원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물질들 하나하나가 다 어디 무기에 들어가고 방위산업에 들어가고 우주항공에 들어가고, 근데 대부분 중국이 만들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한국에 있다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려아연이 미국에다가 재련소를 만드는데 전략 희소 금속 11종을 직접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연이나 연, 동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안티모니, 인디움, 비스무트 이런 거를 만든다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 고려아연이 이거 만든다 그랬을 때 한국에 그런 희귀금속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어서 그럼 그동안은 왜 안 만들었지? 그런 것도 물어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만들 수는 있었는데 예전엔 채산성이 잘 안 나왔대요. 중국이 대부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이 히토류나 희귀금속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안 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서 채산성이 높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리고 만들어내는 제조 능력이, 재련 기술이 한국에 있다는 것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코부스였습니다. 포스코부스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코어 소재인데, 똑같은 철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사용하는 게 최적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터 코어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가 만들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보면은 모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뭐 LG가 됐던 다른 회사들이 있겠지만, 모터 코어 쪽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모터 코어에는 히토류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히토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은 중국에서 확보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 공급망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포스코 인터가 또 히토류 관련한 사업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배터리를 얘기할 때 뭐 캔형, 뭐 각형 배터리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 곽을 또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곽을 만드는 것도 포스코가 각형 배터리 스틸 캔을 만들고,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캔, 동그란 캔 껍데기를 누가 만드냐? 포스코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배터리 스틸 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보다 좀 효율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그런 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런 철들도 포스코가 지금 담당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배터리 회사라는 인식은 별로 없겠지만 배터리 관련한 일은 정말 많이 해요. 여기는 양극재 코너거든요. 양극재에 들어가는 망간 이렇게 생겼고요. 코발트 이렇게 생겼죠. NCM 하면은 NCM, C 얘가 C 담당, 코발트가 C 담당, 망간이 M 담당. 그럼 왠지 옆으로 돌아가면은 니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니켈 있을까요? 예, 역시 니켈 있습니다. 니켈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 있고. 그러면 NCM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더하면은 NCM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옆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섞어서 만든 NCM 전구체가 있고요. LMR은 리튬 망간 리치입니다. 망간이 많이 섞여 있는 전구체.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섞여 있는 전구체. 양극재 코너를 지금 포스코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 생태계를 봤을 때 다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양극재가 있으면 음극재가 있는데, 음극재 코너로 한번 가보시죠. 음극재 코크스가 있습니다. 코크스는 그 포스코가 석탄하고 철광석을 녹이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산물로 코크스가 나오는데, 이 코크스를 활용하면은 인조 흑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왠지 돌아가면 흑연이 있지 않을까요? 예, 역시 흑연이 있습니다. 인조 흑연이 있고 천연 흑연이 있고,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광물에서 캐내는 거예요. 지하 자원으로 캐내는 거고요.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코크스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피치하고 코크스를 섞어서 인조 흑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피처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호주나 어떤 그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아까 NCM을 섞어서 전구체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피처형을 거친 그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자원 소재 회사답게 다양한 우리가 말로만 들어봤던 그런 소재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그런 소재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리튬 광석이 있습니다. 리튬은 사실 두 가지에서 실출을 할 수가 있는데,
광석에서 채취를 할 수도 있고 염호에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리튬은 생각해보면 소금하고 되게 비슷한 성격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바닷물을 말려서 거기서 우리가 소금을 얻어내는 천일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암염이라고 해서 광석을 쪼개가지고 소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 이런 것들처럼. 리튬 같은 경우도 염호를 말려서 거기서 리튬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 광석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리튬 광석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호에서도 그 리튬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전체 흑연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에서도 이제 흑연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흑연 개발 사업에는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광산에서 이 흑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그 소재를 어디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재활용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재활용의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배터리를 막 부셔요. 다 쓰고 난 배터리를 부시면은 이 블랙매스가 되거든요. 블랙매스 가루가 되면은 얘를 또 재련 절차를 거쳐서 망간, 코발트, 니켈, 탄산, 리튬 이렇게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재를 얻어내는 거는 자연에서 추출하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한번 사용했던 배터리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거를 자연광산이라고 한다면 배터리에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LS 일렉트릭 부스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 워낙 핫하죠. 전력기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전시해 놓은 제품은 PCS라는 전력기기입니다. PCS는 뭐냐면은 전기를 받아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려 그러면은 저장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가 오는 거는 AC 전기고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건 DC 전기입니다. 그리고 DC에서 다시 전기를 쓰려 그러면 전기를 뽑아서 AC 전기로 뽑아야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거를 교류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AC를 DC로 바꾸고 DC를 AC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그 PCS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와, 우리가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하고 이걸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고 이런 생태계가 촘촘하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생태계는 ESS도 하죠, 데이터 센터도 만들죠, 여기 PCS 장비들도 만들죠, 더 크게 보면 송전선도 만들고 송전망도 만들고 배전망도 만들고, 이런 전체 에너지 생태계를 촘촘하게 우리나라 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기화 시대에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정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LNF 부스였습니다. 제가 오늘 LNF 부스에서 보고 싶은 거는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입니다. 이게 울트라 하이니켈은 니켈의 함량을 95%까지 높인 그런 배터리예요. 니켈이 많이 함량이 되면은 에너지의 밀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릴 때 뭐 니켈을 60%를 늘리냐, 80%를 늘리냐, 90%를 늘리냐는 건데, 울트라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95%를 넣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화재 안정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울트라 하이니켈을 개발한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LNF에 와서 울트라 하이니켈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테슬라가 LG 엔솔로부터 배터리를 받는데 거기에 양극재가 LNF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왜 LNF, 원래 LG화학 걸 쓰면 되는데 왜 LNF를 쓰냐라고 했을 때 울트라 하이니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같은 로봇에도 들어가려면 이게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많이 높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로봇은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작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보러 왔는데 지금 올려보니까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제 모형으로 좀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울트라 하이니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긴 한데 95% 이상으로 높인 기술력을 가진 것이 하이니켈 NCM 3원계 배터리다 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울트라 하이니켈을 봤는데요, 이게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좀 비싸요. 그래서 그 NCM 중에 가장 저렴한 물질이 망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가니시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망간 함량을 50에서 60으로 높였어요. 우리가 뭐 622, 811 그러면은 망간의 함량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망간 함량을 50에서 60%까지 높이면은 원가 부담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에너지 밀도와 열 안정성을 확보를 하면서 저비용, 장수명, 고성능 배터리를 구현한다. 근데 사실 이제 고성능이라는 부분들은 망가니시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 대비해서 고성능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NCM 배터리가 중국산
만간 배터리에 비해서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인산철 대비해서 가격이 경쟁력을 좀 가지면서도 삼원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배터리가 리튬 망가니치 양극재, 그래서 LMR이라고 표현하는 이 리튬 망간 배터리도 좀 차세대 배터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コンペティション・トゥ・コンクリエーションですねという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2000年ぐらいにはですね完全に競争関係にあって非常に我々は厳しい時代を体験をしたんですけど、今どう見てるかというとですね韓国メーカーがなければやっぱりその強いそのコンペティションの相手がいないくなりますので、やっぱりライバル関係がすごく大事だと思ってましたですね。 네, 파나소닉 CTO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CTO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경쟁이란 함께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부스에 생각해보면은 일본에 파나소닉 부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좀 파나소닉도 좀 부스를 차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배터리 생태계와 일본 생태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CAT를 비롯한 중국 생태계까지 함께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으면은 한중일이 협력하면서 함께 창조해가면서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림, 이것도 저는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와, 인터 배터리 2016 박람회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와, 근데 진짜 이번에 진짜 큰 차이가, 예전에는 전기차 배터리 보면서 어떤 배터리가 더 좋으냐 이걸 중심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봤던 거는 자동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것도 있었고, 전력망력용 ESS도 있었고, 여기에 소재, 그리고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UPS라든지 BBU라든지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그 개별 전력기기들까지 한 번에 보게 됐는데요. 와, 생각해보면은 배터리라는 게 꼭 이게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웠던 거는 이 공급망 하나하나, 소재를 처음 만드는 거, 데이터 센터 들어가기 전에 전력을 변환하는 거, 이거를 송전하는 거, 배전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던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좀 더 많이 변하면서 녹색 전환이 일어나고 이 전기화가 많이 이루어질 때 진짜 이 분야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전력기기 행사를 봤던 인터배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